이번 주 샤박 이스라엘 보안청 수장의 발언 이후 이스라엘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위협과 이스라엘 정치 생활에 깊숙이 뻗어 있는 미국식 사상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저는 일라나 미젤 디아만테이며 여기는 기본법입니다. 먼저 미국의 25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주에는 녹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삶을 위하여, 르하임. 하지만 곧 그 이야기로 돌아올 거예요. 정치와 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몇몇 미국의 아이디어들은 이스라엘의 헌법 질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해를 끼치기도 했으며 다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헌법학자 요나탄 그린, 로그 저스티스의 저자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탄. 감사합니다, 일라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항상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샤박국장 데이빗 쥐니가 화요일 저녁 아르가만 연구소 행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아르가만 연구소는 보수적 리더십을 양성하는 저희의 자매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약 30분에 걸친 긴 연설에서 그는 이스라엘 지식인들과 언론계를 뒤흔드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들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소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치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발언들 때문에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라나.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드 지니와 샤박 국장과 관련된 이 문제는 이런 사안을 둘러싼 이스라엘 공적 담론의 일부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지니, 샤박 국장. 샤박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 기관으로 이스라엘판 FBI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사소한 이야기를 했고 법적, 원칙적으로도 사소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녹음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특종이나 비밀리에 그의 숨겨진 의견이 드러나고 폭로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이것을 완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전부는 이스라엘의 주요 국내 보안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는 선출된 권력의 감독과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지, 그리고 왜 모두가, 아니 모두는 아니지만 사법 최고주의 진영이나 그 진영의 일부가 이에 대해 그렇게 격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법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문법과 샤박, 즉 신벳, 국내 정보국을 관할하는 법은 샤박이 총리를 비롯한 선출된 정부기관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듯이 글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명시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통찰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250주년과 관련해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서구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 통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법 집행기관, 즉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 조직, 정보기관 등은 반드시 민간 정부, 선출된 민간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들이 민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유롭고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사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직 샤박 국장들뿐만 아니라 곧 있을 선거에 출마할 정당 대표들까지도 나와서 어떻게 그가 정치인들에게는 충성하지만 국가에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실제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논리적 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대법원과 정부 법률 고문 조직과 다른 곳에 있는 대리 세력들, 물론 사법 우월주의 진영과 정치적 좌파에서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 그리고 정부 직원들,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은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충성을 바쳐야 하거나 그들의 우선순위나 의무가 국가 자체, 즉 넓은 의미의 국가 또는 때로는 공익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이것이 꽤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충성과 충성심, 그리고 그 대리인들에 대한 충성과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좌파가 지배하는 법률 기득권층이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 용어상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법 집행기관의 독립성, 법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독립성 등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보통 다른 곳에서는 특정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죠. 우리는 총리나 선출된 정부가 샤박에게 누구를 조사할지, 어떻게 조사할지,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출된 정부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완전한 감독과 감시를 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선순위 설정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자원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 내에서 주요 인물들의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좌파와 사법 우월주의자들이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독립성의 개념, 즉 이러한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혼동시켰습니다. 이 기관들의 정치인들이 변덕스럽게 수시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개념을 매우 무서운 독립성 또는 때때로 자율성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혼동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치적으로 선출된 조직이나 기관의 어떤 감독, 통제 또는 감시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어떤 서구 정치적 민주주의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져야 합니다. 국내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정치적 선출된 기관들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요약하자면 다비드 지니 샤박 국장이 이스라엘의 법률이나 민주주의 정부의 핵심 원칙 그리고 기본 원칙 측면에서 모두 매우 사소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법조계와 정치적 좌파 진영에서 나온 격렬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조직들과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법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불의 장작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근본적인 원칙과 아이디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말이죠. 이번 주에 정말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제2방송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나온 여러 판결 중 하나인데 다소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내용을 깊이 다루고 싶진 않아요. 아마 전체 개요만 간단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이 꽤 기술적이라 저도 보고 놀랐어요. 심지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같은 또 다른 주요 뉴스 웹사이트에서도 이란과 터키 관련 기사 바로 아래 큰 헤드라인이 떴어요. 이 결정과 관련해서 면책이나 보호를 박탈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직무상 면책이나 민사소송상 보호를 박탈하는 거죠. 맞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었고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그 용어가 정말 불편해요. 예를 들면 딥스테이트와 선출정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료 조직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치 법원이 나서서 그 충성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법치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자체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영어권에서는 이 소식이 비판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권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일라나, 두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봐온 것 중 하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서 사법 우월주의의 근본적인 요소와 대법원의 부상에는 특히 우파나 법원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선출된 대표자들이 위축되고 위협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는 공직사회와 행정부 전반의 관료들의 위축과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방법 중 하나는 법 집행기관과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는 데이비드 지니의 발언과 논란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샤박 국장들을 봤다는 점인데 그 중에는 불명예를 아는 로넨바르도 있습니다. 그는 10월 7일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샤박 국장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샤바 국장들이 여러 정부 장관들, 예를 들어 벤 그비르 장관 등 다양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조사하고 침투했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바그를 선출된 공직자들과 고위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것은 갓진 동전의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오직 다비드 찐이 덕분입니다. 군 최고 법무 책임자과 그녀가 드데 테이만 영상 등과 관련해 보인 끔찍한 행동이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다시피 매우 명확하고 부패하며 불법적인 행동들, 불법적이었다고 주장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사람, 다비드 지니가 법조계의 입장에 순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대법원이 최근에 만약 정부 관계자들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암시하거나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음,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일지라도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법원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명확한 성문법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더라도 법원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인 네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참고로 네 상사로부터 받은 명령이 합법적인 명령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맞죠? 너는 법적으로 상사로부터 합법적인 명령을 받았던 거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민사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불법 행위법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불법 행위 조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불법 행위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불법 행위법은 공무원과 정부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합니다. 맞죠? 국가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법하거나 과실에 대한 정부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상대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형법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일을 따르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명백히 불법적일지라도 당신은 불법행위 청구에 노출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맞습니까? 당신의 재산, 자유,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가족으로서도 삶 전체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상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명확한 법 조항을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법원이 이스라엘 행정부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강조하자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상 합법적인 행동들에 관한 것이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동의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또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행동들을 실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명백히 불법인 행동이어도 종종 민사 책임을 면하거나 면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명백하게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명백하고 분명한 법률 조문보다 우리 법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명령과 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법원은 우리가 하는 말이야말로 법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저에게 토마스 클라렌스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하네요. 미국의 토마스 클라렌스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죠. 알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판례에 완전히 따르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결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 판례가 잘못됐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따라야 한다면 결국 그 판례가 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법원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라나, 당신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곧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많은 사건들이 헌법적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은 거의 누구나 이런 사안으로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머리 위에 매달린 엄청나게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마치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주장도 기꺼이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포럼의 목적도 다양한 주장의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도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농담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또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쇼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미국의 250번째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와, 미국 만세. 우리는 미국을 사랑해요. 미국이 세상을 밝히고 언덕 위에 빛나는 등대처럼 자유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쁩니다.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법률 분야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미국의 사상에 대해 일종의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스라엘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통제되지 않았거나 혹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엄청난 성장은 미국에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한 사상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앵글로 전통에서 나온 또 다른 일련의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미국 등 여러 곳에서 온전히 구현됐죠. 그중 일부를 이스라엘 상황에 적용하거나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미국의 사상이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점도 다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론 영국식 정부 체계와 시민과 국가의 관계, 경제 등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80년대부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넘어가 보죠. 물론이죠. 아주 좋은 방향 전환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여러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국식 법률, 즉 영국의 관습법 체계에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솔직히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법률 문화와 정부 개념 등도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는 흥미로운 유사점도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항상 분명하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론 영국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하는 작은 나라 혹은 신생 국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도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면에서 난민들을 위해 세워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전 세계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요소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약자 의식, 불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영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7개 아랍 군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일종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훨씬 열세인 군사력이 압도적인 적과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유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자면 여기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깨닫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첫째,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서를 가졌는데 이는 당연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영국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즉, 한 민족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선언하고 그 선언을 통해
독립 국가가 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매우 미국적이고 미국의 전통에서 깊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의 초안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요람 샤하르가 쓴 훌륭한 에세이가 있고, 또 닐 라가체브스키가 쓴 책의 한 챕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즉 독립선언문에 대해 그들은 이 선언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문 초안을 처음으로 작성해 보라는 임무를 맡았던 중간급의 비교적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펼쳐서 그 안에 여러 부분과 구절을 자신의 초안에 베껴 적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초안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독립선언문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부분들을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그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연권이라는 개념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죠. 즉, 정부에 맞서는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자연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는 발상,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국민이 정부를 구성할 권리, 정부를 폐지할 권리 등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에서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 선언서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민족의 자연권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본 요소들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로 매우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며 1948년 이스라엘인들도 많은 유사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을 그 전통, 즉 한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되는 그 전통의 계승자라고 분명히 여겼던 거죠. 그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분명히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독립선언서 자체도 영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하듯이 베나Й 그 외에도 유대인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멋진 역사적인 공생관계예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고 극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창립자들조차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방시 소련에 어느 정도 혹은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법률가라고 했죠. 보통 영국 시스템이나 다른 유럽 대륙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을 가치와 정의의 원천으로 바라보았고, 그런 것들을 이 유대 국가에서 재현하고자 했어요. 이제 저는 이스라엘의 지적 흐름, 특히 법의 세계에 스며든 다른 사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혼란에 어떻게 일부 책임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임무는 맡길게요. 말씀해 보시죠. 물론이죠. 이건 분명히 큰 주제이고 다룰 내용이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겪는 혼란 중 일부는 분명합니다. 사법 우위 측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한,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정치 좌파의 지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0, 70년대 미국 헌법 판례의 산물이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꼭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스라엘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국 법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법학 교수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판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하론 바라크, 이차크 제밀, 그리고 몇몇 다른 이스라엘 판사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미국을 영감의 원천이자 자신들의 헌법 원칙과
헌법혁명의 많은 부분을 가져온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점이 시작됩니다. 불행하게도 단순히 미국 전체를 바라보고 미국의 모든 원칙과 헌법 전통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권력의 집중을 피하는 것, 국민 주권, 제한된 정부,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제도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대법원과 아하론 바라크가 한 일은 60, 70년대 미국 법리의 아주 특정한 요소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런 법원, 그 이후 버거 법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헌법 판례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법원, 특히 아하론 바라크는 미국 대법원이 발전시킨 특정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적법 절차, 살아있는 헌법주의, 그리고 매우 확장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해석, 헌법 해석,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같은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변호사는 아니니까 잠시 멈추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중 몇 가지를 골라서 한 문장으로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물론이죠. 미국 대법원에는 특히 60, 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잠시 동안 아주 특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점차 사라졌지만 미국 헌법 판례에서 대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진보적으로 변했던 전성기였죠.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좌파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것은 법 해석과 적용 방식의 진보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미국 대법원이 했던 일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본문을 무시하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할 의도가 없었던 조항들을 헌법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원칙들을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대법원과 그 대법관들이 일종의 새로운 미국 헌법의 작성자가 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즉, 판사들이 우리는 현대 사회의 정서를 헌법과 법원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적 생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대법원의 이전 판례와 전통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이탈로 간주됩니다. 이 일은 전 세계, 특히 이스라엘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법원과 판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미국 판사들이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면, 이런 사상이 매우 중시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하론, 바라크와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판사들과 그들의 특정한 법리들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종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사들에게 막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전에는 결코 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특정 권력과 권한, 특권을 주장하는 그런 혁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어느 정도 버리고 본질적으로 법 문헌이나 법의 역사, 법 전통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판결, 즉 사실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법원이 시작한 일입니다. 맞아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요. 맞아요. 소위 계몽된 목표를 위해서라는 거죠. 맞죠? 정의든 인권이든 민주주의든 아니면 당신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이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들은 항상 이런 행동을 어떤 명분 아래, 그리고 어쩌면 진심으로 자신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사회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믿으면서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이 사회의 정책과 규칙, 나아가 결과까지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둘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널드 도어킨이 법학에서 크게 강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영향을 미친 사례를 살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들 때문에 판결 결과가
수십 년 전 이스라엘 법원이 내렸을 결과와 달라졌던 경우 같은 거죠. 하레딤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마 결과에 대해 논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제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열려 있어요. 네, 물론이죠. 이 문제가 대법원의 판례, 즉 법리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급진적 미국식 접근 방식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어 반영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30, 40년 동안 대법원의 주요한 적극적 판결들 중 거의 대부분에서 미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사법주의의 기원을 정확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거의 쉬운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사법주의 접근법을 이스라엘에 도입하는 맥락에서 사실 이 방식은 더 이상 미국 사법계에서 주류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문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한 일은 맞습니까? 이런 급진적인 요소들 중 일부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완화 장치나 조정 원칙 없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날 것 그대로의 사법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슈아 클라인펠트가 저에게 말했듯이 이 날 것 그대로의 맥동하는 사법 권력이죠. 이스라엘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에서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미국 시스템에서조차 그 권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여러 제약 요소들 없이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 권력이 제멋대로 휘둘러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시를 들어보죠. 당신이 예시를 요청했으니까요. 네, 한 가지 예시는 하레디 징병 문제입니다. 물론 하레디 징병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인들, 아니 하레디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복무하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점이나 대법원들 간의 연결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렇게 노골적이고 논쟁적인 공개 논란에 기꺼이 뛰어들려는 의지이고, 둘째,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례 중 하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웨이드와 낙태권 문제, 즉 미국에서의 헌법상 낙태권입니다. 1992년 플랜 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웨이드와 낙태권 관련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일부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웨이드 판결은 미국 내 낙태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결정이 논란만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더 고착화하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이 타협에 이르도록 두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말이죠. 정치적 절차와 공개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당신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해결책, 이 결과를 사회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는 상황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법원이 1988년 유명한 메슬러 판결 이후 이 문제가 사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결정하자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제 책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Rogue Justice, 이스라엘에서의 사법 우위의 부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초정통파 징병 문제, 이스라엘 공공생활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슈 중 하나에 끊임없이 간섭해온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대중적인 논란이라는 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 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무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미국의 낙태권 논쟁에서는 헌법적, 법적 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태가 헌법적 권리라는 근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공정책적 차원에서든 도덕적 차원에서든 자유주의적 차원에서든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주장은 항상 매우 약한 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정부가 초정통파 남성들을 징집해야 한다는, 즉 그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항상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른바 헌법, 사실 헌법도 아니지만 그건 지금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른바 헌법 안에 평등권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평등권은 정부가 초정통파 남성들에게 면제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스라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에 평등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1992년 기본법, 즉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평등권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전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타협의 일환으로 그 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요약일 뿐이지만 법원이 명시되지 않은 평등권을 인정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법적 논리로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명시되지 않은 평등권을 근거로 이제 정부가 초정통파 남성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려는 방침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시입니다. 더 많은 예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 이 주제를 선택하신다면 아마도 저희가 조금 논쟁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법원이 이 문제에 접근한 방식이나 근거 혹은 근거의 부재, 그리고 법원이 적용한 논리나 논리의 부재에 대해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해요. 제가 이 사례를 예시로 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법원이 대중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렇게 느껴지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레딤이 징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일부 집단이 과도하게 군 복무를 하고 다른 집단은 거의 복무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겼다는 점도 동의해요. 네, 그래서 법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일어나길 바라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은 분명히 그랬죠. 제 생각에 당신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특히 어떤 우파 연합이든 통합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하레딤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법 권력의 성장 문제, 즉 법률이나 헌법, 국민의 명령과 연결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성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슈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일어나는 일, 결국 갖게 되는 것, 결국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아마 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대중의 지지율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보수 진영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법원이 계속 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초기 시도들, 그러니까 크네셋이 징집을 늘리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던 그 시도들조차도 실제로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다른 예시로 넘어가겠지만 당신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게 분명 훨씬 더 큰 대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류의 사법적 개입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이것이 정치인들에게 변명은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태만이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이 법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입니다. 또는 알다시피 만약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랬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사법적 개입에 반대하는 많은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개입이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척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미국과의 유사성을 이해하는 맥락,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차용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스라엘 대법원이 미국에서 많은 것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미국이 이스라엘 대법원과 매우 비슷하게 했던 일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과정과 정치 제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중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항상 첫 번째로 법원이 이 맥락에서 늘 해왔던 주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해왔던 주장이고 이스라엘 법원이 그 주장을 차용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이 결국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공공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빈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원이 이런 일을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정도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라라 엘 카심 사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BDS 운동가들, 즉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관광객이든 뭐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가 중 한 명인 라라 엘 카심이 이스라엘에 입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녀는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그리고 아마 현재에도 명백하고 거리낌 없는 BDS 운동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Rogue Justice 사법의의 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아마존에서 구매하세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라라 알 카셈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스라엘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녀를 입국시키도록 강제했습니다.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도록 강제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BDS 운동가였고 법적 권리도 없었으며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입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두 가지를 했고 둘 다 미국 내 논의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들은 행정부의 재량권에 심각하게 개입했습니다. 즉, 법률상 내무부 장관과 선출된 행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과 재량권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언제 면제를 허가할지 또는 누구에게 이런 종류의 비자를 허용할지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단순히 그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고 이스라엘 행정부의 입장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다른 원칙 하에서 해온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본문이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법률을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그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의도되지도 않았던 온갖 의미와 목적을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법학과 학계에서 발견되는 더 급진적인 견해들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관성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대중의 정서가 분명히 BDS 운동가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쪽에 있다는 한 예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충실하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대중이 이런 일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완전히 무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던 방식입니다. 법원이 단순히 그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이유로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대중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라우라 알 카심이 한 예시입니다. 또 다른 인질과 적 전투원 예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라나, 제가 잠깐 산 숨을 돌려도 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잠깐 숨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걸 1분 안에 할 수 있다면,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면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야 해요. 정말 많은 예시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크네셋이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법을 통과시킨 경우입니다.
우리의 적들, 테러 조직 등에게 인질이 잡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도구들 또는 하나의 특정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적대 전투원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다른 조직의 사람들을 포획하고 구금할 수 있었고 그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질을 되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중반쯤이었죠, 맞나요? 배경에는 로니 아라드가 있었고 이후 길라드 샬리트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네셋이 이 일을 했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크네셋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차례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이미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무법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네셋이 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은 정부가 인질을 되찾기 위해 적 전투원들을 붙잡아 구금하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창의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사실상 그 법의 의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크네셋이 정부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달라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인질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또는 인질 상황, 즉 인질극이 테러 조직들에게 덜 이익이 되고 덜 매력적이었다면 오늘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0월 7일 이전에는 정부가 크네세트로부터 부여받은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조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법원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조치의 의미를 없애버렸고 그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정부로부터 그 도구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미국 행동주의적 사법 판례와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대중 정서에 반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미국의 사상과 미국 이야기와의 어떤 유사성이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국 법학에서 나오거나 시행되고 있는 급진적인 법 철학들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약 없이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상부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런 결정들과 함께요. 이제 저는 미국의 긍정적인 아이디어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류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첫 건국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반가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마침내 앉아서 언젠가는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두 따르고 싶은 규칙들, 그게 성문헌법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든 말이에요. 여기에 현재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아이디어들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 3시간 정도는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팟캐스트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맞아요. 다시 팟캐스트에 초대받으려면 제 답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죠. 그리고 2가지 작은 것과 2가지 큰 것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미국은 독립선언서와 헌법 이래 오늘날까지 정말로 훌륭한 정부 덕목, 뛰어나고 놀라운 정부 체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미국의 250주년과 미국이 전 세계와 모든 곳에 자유에 끼친 영감을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약간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바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법학, 미국의 헌법 전통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쉬 원더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미국 대법원의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선출된 대표들과 의회에 대한 사법적 존중의 일련의 규칙들을 개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가끔 주장해온 것처럼 언제 어떻게 법을 무효화할지 그 규칙만 따르는 것은 작은 변화에 불과하죠. 2번째는 물론 약간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원전주의와 문헌주의 그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적용하려는
진정한 선의의 시도입니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대로 그리고 실제 역사와 그 단어들의 의미가 암시하는 대로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사법 체계와 대법원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텍스트주의와 원전주의로의 전환은 정말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법 체계와 법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말하는 바는 아니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영감을 받아 채택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코미디 스케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린 서로의 한 명이 우린 서로의 말을 끝내주잖아 라고 하면 다른 한 명이 샌드위치를 라고 받아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베꼈어요. 네, 제 샌드위치도 마저 먹어줘요. 이제 샌드위치 마저 먹을게요.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알다시피 정부가 국민 다음에 온다는 개념 자체입니다. 즉, 먼저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으며 국민의 권리는 개인으로서도 집단으로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미국 정부, 미국 독립선언서 등에서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즉, 정부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의 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담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고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한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상의 핵심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파든 좌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 우파가 좌파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정치 진영이나 편에만 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나 이런 결연은 특정 정치 진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이건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깊게 엇관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이고 이스라엘이 더 시급하게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 집행기관, 특히 국가 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 사용이죠. 법 집행기관, 경찰, 정보기관 등등 말입니다. 미국의 전통은 전반적으로 제한된 정부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영국 전통과 그 밖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통에는 법 집행기관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경찰 권력, 즉 정부가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폭력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신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하듯이 미국에서 헌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4, 제5, 제6조는 모두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형사 절차를 공부한다면 실제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헌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회, 헌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를 가진 사회, 그리고 그 본질적인 관계를 직관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스라엘 시민들과 이스라엘 사회의 개인 및 집단을 통제하거나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의심이나 감독, 감시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미국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건국자들이나 이스라엘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 책에서 1948년 이스라엘은 모두가 건국자였지만 헌법 제정자는 없었다고 썼습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국가를 세운 특별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국가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미국인들처럼 실제로 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헌법 제정자들이 나설 때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헌법 제정자들이 나와서 더 완벽한 연합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더 나은 정부 체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이 형성되던 시기와 헌법이 제정되던 시기 모두를 말이죠. 오늘날 미국 250주년 기념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이 포럼이 그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신의 책을 80번째로 홍보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TC 타이가 레나